중국은 대만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대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만 역사를 알아보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와 미국, 중국이 대만을 두고 다투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만이 중국어로 타이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완에 최초로 살았던 원주민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미국 땅에 인디언 원주민이 있었던 것처럼 대만에도 원래부터 살았던 타이완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타이완 원주민들은 중국인들과는 인종학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3000년 전부터 타이완 섬에 거주를 하였는데요. 정식 민족 명칭은 오스트로네시아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타이완은 언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6세기 유럽 항해술의 발전으로 아메리카와 아시아 등으로 신대륙을 개척하던 대항해 시대 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바로 옆 동쪽의 작은 섬 타이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에는 유럽에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여러 나라들이 인도양, 대서양을 건너와서 중국, 일본 등과 무역을 하고자 했는데요. 바로 이곳 타이완이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교역하기에 최적의 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타이완에 온 유럽 열강은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타이완에 온 포르투갈인들은 이 섬을 보고 일라 포르모사,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섬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이 시기에 유럽에는 타이완보다는 포르모사라고 더 잘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점령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는데요.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을 몰아내고 타이완을 점령하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대항해 시대에 인도와 동아시아로 무역을 확장하고자 했으며 지리적으로 타이완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타이완은 네덜란드의 통제하에 놓이며 뒤이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상륙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중국, 일본 등과의 무역기지로서 타이완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럽 열강들이 아시아로 진출할 시기에 중국의 정세는 어땠을까요? 중국은 1644년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로 넘어가는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이 시기 타이완 역사에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명나라의 신하였던 정성공입니다. 정성공과 그의 군대는 점차 명나라가 약해지고 청나라에 의해 명나라가 망하자 청나라를 섬길 수 없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항거했지만 결국에는 청나라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1661년 정성공은 청나라가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던 타이완으로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피신하여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타이완에 거주했던 네덜란드인은 수백 명에 지나지 않아 쉽게 정성공에게 타이완을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명나라를 계승하고자 했던 정성공은 타이완에서 정시왕국을 세우고 명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했으나 정시왕국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대국 청나라가 명나라 신하 정성공 세력을 그냥 둘 리 없었던 거죠. 때는 1683년 청나라의 통치자 강희제 때 타이완을 공격하여 점령하면서 정시왕국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타이완은 약 200년간 1895년까지 청나라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푸젠성, 광저우성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타이완에 이주하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타이완으로 넘어온 중국 본토 사람들을 본성인이라고 합니다. 타이완의 중국 역사의 시작은 바로 이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0년간 청나라의 영토인 것만 보면 타이완은 중국의 역사가 맞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동아시아에 급격한 정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청나라는 아편전쟁 등 굵직한 사건들이 터지면서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기 시작하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최신 무기화 군대로 대륙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1894년 일본과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는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근대화로 무장한 일본의 승리로 돌아갔으며 그 결과로 청나라, 일본 간의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을 통해 청나라는 일본의 막대한 배상금과 청나라 영토였던 타이완을 일본에 넘겨주게 됩니다. 1895년 타이완을 넘겨받은 일본은 1945년 일본의 패망 때까지 50년간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1910년 결국에 조선도 일본의 식민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였던 타이완이 다시 중국으로 회복이 되는 세계사의 중요한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종결되면서 타이완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여 다시 중국의 땅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타이완은 순탄하지 않은 역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2차 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중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20세기 초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민당과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공산당이 비슷한 시기에 창당을 하게 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는 이후 1927년부터 1949년까지 서로 싸우게 되는, 즉 국공내전이 일어납니다. 2차 대전으로 일본이 패망하여 타이완이 중국으로 회복될 당시 중국의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은 공산당을 제치고 제1당으로 압도적인 중국의 집권당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패망과 동시에 중국 본토의 장제스 정권의 통치를 받게 된 타이완 국민들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기뻐했고 다시 중국 영토가 된 것을 무지 환호하고 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장제스 정권은 일제 식민지 시대로부터 교화가 필요하다는 명분 아래 타이완 본성인들을 강력하게 통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일본 패망 이후 중국 본토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외성인이라고 합니다. 명나라 청나라 시대 오랜 조상 때부터 타이완에 살고 있던 본성인들은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 삶이 더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50년간의 일본 식민지보다 더한 핍박을 받게 되면서 원성이 쌓이게 됩니다. 이에 본성인들과 외성인 사이에 심한 사회적인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급기야는 대만에서 1947년 대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228 사건입니다. 당시 담배는 정부의 전매사업 품목이었는데 허가 없이 담배를 판매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1947년 2월 27일 타이베이에서 밀수 담배를 판매하던 여인이 단속 공무원에게 잡혔는데 그 과정에서 단속원이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여인의 머리를 심하게 가격하여 중상을 입히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지나친 단속에 항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단속원이 총을 발포하여 무고한 시민이 됩니다. 이를 본 본성인들은 대만 전역에서 시위를 하게 되고 장제스 국민당 정권은 이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이 희생이 됩니다. 1949년이 되자 중국 정세가 다시 급변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 사이에 국공내전이 국민당 패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공산당에 쫓기게 된 국민당 장제스와 그의 군대가 대거 타이완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타이완을 대만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만으로 들어온 장제스 국민당 정권은 대만을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장제스 국민당 정권은 1949년부터 1987년까지 무려 40년간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폭력과 탄압 정치로 10만 명 이상이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았고 수천 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한때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지만 일본의 호의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소한 일본 식민지 시대가 국민당 장제스 정권보다는 나았다는 것이죠. 장제스는 겉으로는 민주화를 표방하며 대만 총통이 되었지만 민주화와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이 지나고 대만에도 민주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1986년 진보적 정책을 주장하는 민주진보당이 창당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창당은 불법으로 간주되었지만 이후 민주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국민당의 권력은 약화되고 대만은 민주적인 선거와 정치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민주진보당은 합법적으로 정당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민진당 후보 천수이벤이 대만 최초로 투표에 의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총통으로 당선되어 이제 대만도 민주국가로 전세계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49년 국공내전으로 중국 본토 전체를 차지한 공산당이 당시 대만을 침략하여 공산화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공산당 내부에서는 대만을 공격하여 장제스를 제거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9년 장제스가 타이완으로 도피한 다음 해인 1950년 한국에서 6.25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군사력을 대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던 거죠. 여기까지 대만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대만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정식 국가로의 자격을 완벽히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엔에서 중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대만은 유엔 정식 회원국의 자격이 없습니다. 올림픽에도 대만 국기를 달고 나올 수가 없답니다. 중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의 눈치 때문에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대만과는 비공식적이거나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외교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으로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 대만과는 단교를 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1972년 일본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했고 1979년 미국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2년 중국과 수교를 하기 위해 대만과 단교를 합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으로 정식 국가로서의 인정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더 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한 것입니다. 중국과의 수교 이후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와 투자 증가에 큰 이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군사적 이유로는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고려하여 대만과의 외교적 관계를 중단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오랫동안 갈등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고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우선시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한때 대만인들은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만과의 관계를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며 경제적 또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하였지만 군사적, 경제적 강력한 파트너로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적극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사적으로는 미국에서 보는 대만의 중요성은 한국, 일본, 필리핀의 동아시아 라인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의한 공산화를 막는 전초기지의 역할과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중요한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더불어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국인 대만이 반도체 공급에 있어서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국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만 이야기만 나오면 미국과 중국은 상당히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대만에 5천억 규모의 무기를 직접 제공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이며 중국은 대만을 직접 침공하겠다고 하여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